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화재에 위험한 존재입니까? 또 아직 좀 설왕설래가 있기도 한데 전기차가 더 위험하진 않다. 그런데 피해액은 훨씬 크다. 취재하면서 만난 국과수 관계자분도 배터리의 안전성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높아졌다. 지금처럼 언론 주목 받기 전에도 배터리 화재는 꾸준히 발생했는데 그때는 배터리가 더 저질이었다는 거죠. 예. 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과학동화 이창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전기차 이슈가 예전에 투자로 활성화됐을 때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만큼 같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 얘기 들고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8월밖에 안 됐네요. 그러네요. 지난 8월에 전기차 화재 이슈됐었는데요. 그 인천 청라동에서 차 거의 87대가 타버리는 큰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최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비롯해서 국립소방연구원 등 여러 곳 찾아가면서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러분께 얘기해줄 이야기거리가 좀 풍부하다고 느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인천 화재 사건 이후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뒤에 아리셀 참사, 그 다음에 청라동 화재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배터리 자체에 대해서 이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디바이스들, 기기들은 이거 다 한 번씩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얘기해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어떤 투자나 신기술 방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좀 안전이라는 새로운 측면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연 눈에 띄는 주제가 된 것 같고 네.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전기차?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건 물론 배터리 자체에 관해서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취재를 해봤는데 배터리 화재 전반에 관해 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송경제에서는 배터리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화재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터리 구조, 종류, 산업적 영향력 등에 관해서 저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이미 손경제 플러스 나와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저도 여러 번 들은 적 있고요. 저는 그러면 오늘 좀 범위를 넓혀서 배터리 화재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곳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배터리 화재가 화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말은 국립소방연구원에 계신 연구사님의 배터리 화재는 화재가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소리죠? 그쵸?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오늘은 배터리 화재 특징 알아보고 화재 대응 기술, 마지막에서 일상에서 배터리 화재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동차도 예전에도 화재가 좀 났단 말이에요. 옛날 자동차들. 예. 근데 전기차는 뭔가 화재가 나면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삽시간에 뭔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화재에 위험한 존재입니까? 우선 매우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요거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언론에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들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더 위험한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 여기에 관해서도 아직 좀 설왕설래가 있기도 한데 제가 모았던 자료와 전문가 의견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차가 더 위험하진 않다. 그런데 피해액은 훨씬 크다. 요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전기차가 화재가 날 가능성은 더 낮지만 내연기관차보다 나면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 우선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청이 공개한 2022년과 2024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2017년 한 건으로 시작해서 2019년 7건 쭉쭉 늘어나서 작년 2023년 72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예. 비율만 보면 매년 거의 3배, 1.5배씩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절대적인 사건 수는 적은 걸 알 수 있죠. 네. 이와 비교하면 동 자료에서 내연기관차 화재는 거의 1000에서 만 단위로 훨씬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모수를 봐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연기관차는 워낙 대수가 많으니까 화재 사건으로 표시되는 건수도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또 볼 자료가 2024년 7월 8일 지지난 달이죠. 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를 따지는데 2023년 1만 대당 내연기관차 화재 발생 건수는 1.9건.
전기차는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연 기관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여기에 더해서 해외 사례도 볼게요. 영국의 가디언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모았던 자료를 보면은 노르웨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전기차 제일 많이 굴리고 있는 나라죠. 네. 여기서는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 화재가 전기차 화재보다 4-5배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바로 저희가 쓰기는 어려운 점도 있는 게 여기는 뭐 방화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된 자료일 거예요. 예.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0.0012%인데 내연차는 0.1%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시기라든가 방화라든가 다양한 어떤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기차가 내연차에 비해서 화재에 있어서는 더 안전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집계 방식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연 기관차보다 전기차의 화재 확률이 더 낮다. 그 얘기군요. 그 경향이 보이는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료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존재하긴 합니다. 국토부 소방청 다른 자료에서는 내연 기관차에서 화재 발생할 확률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요거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스태피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취재하면서 만난 국과수 관계자분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배터리 화재를 봐온 입장에서 배터리의 안전성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높아졌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처럼 언론 주목 받기 전에도 배터리 화재는 꾸준히 발생했는데 그때는 배터리가 더 저질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배터리 제조 공정이 초기보다 훨씬 더 표준화가 됐고 내부 결함도 줄면서 안전성은 더 오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 화재에는 더 안전해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통계 수치는 그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보다 배터리의 안전성은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도 지금 저희가 전기차 사고를 더 와닿게 느끼는 이유는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어쨌든 예전보다 전기차를 절대적으로 더 많이 쓰면서 전기차 사고의 수가 늘어났다. 둘째, 언론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내연기관차 화재 자주 발생하니까 보도가 별로 안 되는데 배터리 화재는 지금 이목을 많이 끌고 있죠. 예. 그리고 셋째, 제일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마지막 이유가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입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죠. 전기차가 화재가 날 가능성은 낮지만 나면 큰일 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용되는 소방력이 전기차가 훨씬 크다는 자료가 예. 국내 연구자들이나 뭐 많이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은 전기차 화재 진압에 쓰이는 자원과 내연기관차 화재 진압에 쓰이는 자원을 비교 분석을 해놨습니다. 보면은 화재 진압에 걸리는 시간이 전기차가 8배, 진압 필요 인력이 2.5배, 필요 소화수의 양은 110톤, 110배가 더 들어간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야. 그런데 사실 제가 해외 자료에서 이 자료의 수치를 크로스 체크를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예.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를 토대로 봤을 때 확실히 전기차 화재가 끄기 어렵다는 거는 의견 일치가 보이는 네. 부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에 발생했던 성수동 테슬라 차량 화재의 경우 차 한 대의 불을 끄기 위해서 65명의 인원과 소방 차량 27대가 동원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까 언급했던 소방청 자료 그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2021년과 2023년 사이에 전기차 화재의 건당 평균 피해액이 약 2,342만 원입니다. 네. 같은 기간 내연기관차 화재 평균 피해액은 약 953만 원이거든요. 네. 요거에 비해서 2.5배가량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진짜 전기차는 확실히 화재 나면 큰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 머릿속에선 아까부터 해주셨던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는데 국립소방연구원에 계신 연구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배터리 화재는 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큰 화재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인 거죠? 전기차 배터리 화재 혹은 조금 더 넓혀가지고 배터리 화재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방금 언급해 주셨던 배터리 화재는 화재가 아니다. 이 말은 배터리가 화재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이 기존과는 다르다. 예. 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배터리 화재는 사실 화재가 아니라 화학 반응으로 여겨야지 상황을 파악하는데 더 낫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화학 반응이라는 점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교수님 혹시 그 화재의 3요소, 연소의 3연소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네. 기억이 나십니까?
뭐 어렴풋하게 나는 게 일단 산소 있어야 되고 열이 있어야 되고 요 두 종류 정도밖에 기억 안 나는데요. 그 거의 정확하게 아, 그래요? 짚어주셨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화재는 연료, 예. 열, 산소 요 세 가지 요소가 맞으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불은 사실 화학 물질이 급격하게 산소랑 반응하면서 열과 빛 같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현상이다. 이렇게 화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와 반응할 화학 물질인 연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소와 화학 물질이 반응하게 해주는 주변 요건 열이 필요하죠. 예. 요 세 가지가 맞춰져야지 불이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 끄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차단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소화 방식인데요. 예. 이제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리는 이유는 열을 빼앗아서 예. 연소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에 연소물, 연료를 치우는 경우가 있죠. 이제 예. 산불이 났을 때 이제 주변에 나무를 벤다던가 가지를 없앤다던가 이런 것들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질식소화포 혹은 담요 같은 걸로 작은 불을 덮어버리는. 그쵸,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죠. 요런 세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배터리 화재는 이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연소가 아니라 화학 반응이니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왜냐면은 배터리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지속되면서 화재를 일으키는 가연성 가스나 산소를 직접 생산한다는 겁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진행한 배터리 화재 소화 실험 자료가 있는데요. 배터리가 활활 불타는 화재 상황을 우선 만듭니다. 예. 이제 배터리가 타닥타닥 불타는데 여기다가 소방 연구사들이 질식 소화포를 덮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소가 차단되고 불이 곧 꺼지게 되겠죠. 네. 그런데 질식 소화포를 덮은 상황의 적외선 영상을 보면은 질식 소화포 안쪽의 배터리가 여전히 57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이 계속 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온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예.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소린데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식 소화포를 덮어도 배터리 안에서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주변으로 흰 가스가 슬슬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바로 타지 않은 가연성 가스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흰 가스가 쭉 퍼졌는데 질식 소화포를 열어준다. 그러면 주변에 모여있던 가스에 한 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발이 일어나는군요. 그래서 연구사는 이 반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냉각밖에 없다가 지금까지 나온 결론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온 이게 질식 소화포 이걸 덮어뒀다가 그 안을 살펴봤더니 진짜 안에는 엄청난 온도로 여전히 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영상 캡처 보니까 저는 더 무서운 것 같은데 덮어도 안 꺼진다면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 배터리 화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이제 배터리 화재의 특성을 알려면은 우선 배터리의 구조 자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배터리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죠. 금속 리튬의 이온, 리튬 플러스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저장하거나 내뿜는 장치입니다. 양극에 저장된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흐르면 충전이 되는 거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리튬 이온이 흐르면 방전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풀 충전된 배터리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내부에 품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제 인간이 원하는 방식, 즉 회로를 통해서 전기적으로 흘려보내면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인간이 원하지 않는 방식, 예를 들어 화학적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갑작스럽게 분출되면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고, 배터리 사고는 내부 구조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 구조 결함이 뭔가요? 배터리가 사실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컨트롤하려면 다양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조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움직이게 도와주는 매개체를 전해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양극과 음극을 나눠 놓고 내부의 화학 반응을 막는 그리고 외부로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구조가 바로 분리막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들 구조에 결함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국과수 관계자는 배터리 화재 원인을 크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 두 가지로 나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보면은 외부 요인은 이제 접촉 사고로 배터리가 충격을 받거나 찌그러져서 안의 구조가 부서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옆차에 화재가 일어나서 우리 차 배터리가 과열되는 경우 이런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네. 다음으로 내부 요인은 이제 만들어질 때 생긴 결함이죠.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잘못 만들어져서 분리막이 이미 찢어진 상태로 출고가 되거나 해서 불필요한 내부 화학 반응이 생기고 단락이 일어나는 경우죠. 네.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중국산이라서 이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혹은 요런 식의 이야기들 네. 여기 내부 요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내부 요인이나 외부 요인을 통해서 이제 결함이 생기고 배터리의 이상 현상이 시작되는데 이것들이 열폭주 현상을 불러일으키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열폭주 현상은 또 뭐예요? 요게 배터리 화재의 핵심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폭주는 배터리가 특정 온도에 다다르면 예.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연쇄적으로 계단식으로 급격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화학적 연쇄 반응이라 볼 수 있겠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만약에 어떤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뜨거워져서 60에서 130도에 다다랐다고 볼게요. 예. 그러면은 먼저 음극재 표면에 생긴 얇은 막 SEI라고 불리는데요. 요게 녹기 시작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SEI가 녹으면 배터리 내부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또 예. 화학 반응이니까. 그럼 120에서 150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음극과 양극을 나누던 분리막이 높습니다. 분리막은 이제 녹으면은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만나면서 화학 반응이 더 활발해지고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다음 차례로 양극이 녹기 시작해요. 양극은 이제 금속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게 반응하면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산소가 나오면 이제 아까 말한 연소의 네네. 3요소 중 2가지가 이미 모인 거죠. 근데 연쇄 반응은 계속 일어납니다. 양극이 확 분해되면은 배터리 내부 온도는 이제 230도에서 350도까지 오릅니다. 네. 그러면은 전해질이 녹으면서 전해질에서 수소와 가연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수소와 가연성 물질 이게 바로 연료죠. 그러면 연소의 세 요소가 다 모입니다. 2단계까지 오면 이제 배터리 화재 막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불을 끄는 방식으로는 배터리는 좀처럼 잘 안 꺼진다라는 이유가 연소가 필요한 요소인 연료, 열, 그다음에 산소 이 세 가지가 어떤 결함이 생기거나 외부의 환경이 변하면 내부적으로 자연히 계속 상생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다 보니 이게 초기 진압이 안 되는 거군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혼자서 열도 오르고 산소도 만들고 연료도 연료도 만들고. 만드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화학 반응이 내부에서 이 세 요소를 자체 생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외부 산소를 차단해봤자 안에서 산소가 나오니까 화학 반응이 멈추지가 않죠. 예. 이 화학 반응을 멈추는 방법은 오직 물을 계속 뿌려서 열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전문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내부 온도가 뭐 230도에서 350도까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인데 이거 물 왕창 뿌린다고 이게 낮아질 온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물을 많이 뿌리면 결국 낮아지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230에서 350도로 낮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예. 60도까지는 낮춰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 연쇄 반응, 열폭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을 뿌려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수가 훨씬 막 10배에서 거의 100배까지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화재에서 사실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네. 열폭주가 좀 더 강해지지 할 않게 때. 막는다는 거죠. 이거 230도에서 350도 정도 돼서 물을 뿌리면 뿌리자마자 막 수증기처럼 치해서 다 올라가고 그런 상황의 온도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도 이제 계속 뿌리지 않으면은 더 계속 올라가니까. 그쵸.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물을 뿌리면서 이제 온도와의 사투, 화학 반응과 물과의 사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무서운 얘기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많은 애청자분들께 전달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배터리로 인한 화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뭐랄까요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없으니 먼저 피하시는 게 상책일 수 있습니다. 근처에 뭐 덮으려고 하시다가 더 큰 괜히 화를 당하실 수도 있고 인재로까지 번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냉각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요 화재, 배터리 화재를 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화재가 처음에 화재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화재의 방식이 화학 반응이라서 끄기가 어렵다 이런 점도 있지만 그 배터리 구조적 측면에서 화재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또 다른 특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거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배터리 특성 때문에 배터리 화재의 다른 특징, 전기차 화재의 다른 특징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요걸 한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발화, 폭발 위험, 수평 화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발아 저도 화면에서 많이 봤습니다. 꺼진 줄 알았더니 다시 타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화학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데 온도를 낮춰야지 이제 이게 잡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온도를 적당하게만 낮춰놓으면 보통 이제 연료를 쓰는 화재 같은 경우에 온도를 낮춰주면 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여기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낮춰놔도 안에서 화학 반응이 다시 일어나면은 다시 온도가 올라서 다시 불이 붙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화재보다 재발화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네. 기껏 불 다 꺼놨는데 두어 시간 후, 심지어는 22시간 후에 물에 젖은 배터리에서 다시 불이 붙는 경우도 보고가 됐거든요. 아, 화학 반응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는 이상 열폭주를 다시 차근차근 일으키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예. 또 이제 기존에 불이 붙은 배터리 말고 옆에 있는 배터리가 영향받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예. 배터리가 이제 저희가 배터리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셀을 묶어 놓은 걸 모듈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는 이제 모듈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러면 하나의 배터리 모듈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옆에 모듈이 화재로 인한 열을 받아서 이제 잠잠해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 열폭주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불이 꺼졌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모듈에서 불이 붙어서 열폭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재발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화재가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이 다시 붙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나머지 요소 중에서 폭발 위험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폭발 위험도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특성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화학 반응으로 가연성 기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전 실험 사진에서 보면 질식 소화포로 덮어놓은 실험 사진을 보면은 흰 기체가 소화포 주변을 자욱하게 덮고 있었죠. 예. 이게 타지 않은 가연성 기체가 모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소화포를 걷어낸다? 그러면 가연성 기체가 갑자기 불타면서 폭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도 전기차 주변에 흰색 혹은 검은색 기체가 쌓여있으면 절대로 주변으로 안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연성 기체가 한꺼번에 폭발 연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수평 화염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수평 화염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화염 뭐 수평이라고 하니까 화염이 뭐 옆으로 번진다 뭐 이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전기차 구조로 보면은 예. 차 아래쪽에 배터리를 평평하게 쌓아놓은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 때문에 위쪽 압력이 세집니다. 네. 그리고 불이 붙는다? 그러면은 불길이 위로 화르륵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평 화염이라고 하죠. 수평 화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불이 쉽게 옆차로 옮겨 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재가 난 전기차가 내뿜는 열량 자체는 내연기관차보다 크게 높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화염이 위가 아니라 옆으로 퍼지니까 주차장에서 쉽게 옆차에 불이 옮겨 붙는 거죠. 네. 심지어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는 스프링클러가 천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평 화염을 잡아낼 수가 없는 위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금방 작동하기 전에 불이 확 번지고 재산 피해가 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차 3, 4대에만 불이 붙어도 소방관이 진입하기조차 어려워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난 인천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도 어떤 맥락에서 과학적으로 그게 그렇게 큰 사고가 됐는지 이제는 이해를 했고요. 왜 초기에 나름대로 신고도 들어간 상황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쉽게 진압하기는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진짜 화재의 패러다임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사뭇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내연기관차가 불탈 때 소화 방법부터 다르고 예. 심지어는 불이 붙은 차가 언제 불이 붙었는지 이런 것들도 보기가 힘드니까요. 예. 그리고 불이 붙었을 때 언제 꺼야 되는지 가스가 이미 나왔으면 늦었다고 이야기를 예. 하니까요. 그러니까 불이 붙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 상황, 예방법, 나아가서 불을 끄기 위한 소방 테크닉까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표현도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21세기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말고도 여기저기 있잖아요.
자동차 물론이고 전동 킥보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카메라, 보조 배터리, 선풍기, 폰까지 배터리를 안 쓰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 이슈는 사실은 좀 더 넓혀서 배터리 화재 이슈, 배터리 화재 전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창욱 기자님이 방송 몇 번 하시더니 이제 방송을 알아서 제일 중요한 거 뒤로 자꾸 빼시는데 이젠 알려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 화재 막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배터리 화재 어떻게 막는지 요거 관련해서 연구자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요 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배터리 화재 막는 기술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불 끄는 기술 측면에서 소방학자들이 대응책을 연구하고 있죠. 네. 전기차 화재는 소방수를 엄청나게 끼얹어야 한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사진이나 이제 연합뉴스나 뭐 이런 데 사진 보시면은 수조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장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물에 풍덩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쵸. 화재 진압 훈련 때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해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불타는 전기차가 있으면 아예 임시 수조를 옆에 설치해서 아예 차를 담가버리는 식으로 물을 막 끼얹는 방식으로 진화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에서 나아가서 최근에는 전기차 하부에 구멍을 뚫는 방식도 연구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보호팩이 덮여 있어서 위에서 물을 쏟아 부어도 물이 잘 안 닿잖아요. 배터리 불탄 배터리 그렇겠네요. 쪽으로. 예. 그래서 아예 하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을 분사하면은 화재가 난 부분 배터리에 물을 효과적으로 이제 닿게 만들어서 진압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AI를 쓰는 방식도 이야기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프링클러는 차 바닥에 있는 불은 잘 못 잡아낸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수평 화재의 경우 이제 화재 감지가 안 되니까 AI로 이제 화재 차량 온도와 열을 감지해서 불이 난 부분을 파악하고 빨리 소화하는 방식도 이제 개발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방법들 다 봤더니요. 임시 수조에 자동차, 화재난 자동차를 풍덩 담그는 방법. 그다음에 배터리 보호팩을 덮고 있는 그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잘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AI를 활용하는 방법. 근데 이 얘기들을 다 듣고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 개인 차원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이게 현장에서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요소인지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있어요. 이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화재가 난 뒤에 빨리 진압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예방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예방에 대해서는 뭐 다른 조치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재의 원인이 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에 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네. 이제 손경제 플러스나 손경제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럼요.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드리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간 전해질은 액체 상태인데 이 액체를 고체 전해질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예. 전해질 고체 배터리인 거죠. 전해질이 고체가 되면 불을 붙여도 잘 안 타고 타더라도 액체 전해질만큼 폭발적인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또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려면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능입니다. 예. 지금 쓰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성능이 사실 너무 좋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능을 많이 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 사는 가격입니다. 이제 현재 고체 전해질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보다 약 1000배 가량 비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성능 문제가 극복이 돼도 사실 실제로 쓰기는 쉽지 않겠죠.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부터 현대까지 여러 전기차 업체에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계속 되고 있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고 우리 송경제 플러스에서도 많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아직 가시적으로 기다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성능과 가격 면에서 방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훨씬 뛰어나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영역을 대체하기까지도 많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개발이 된다 해도 바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제 5에서 10년 정도로 그 사용 주기가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멋있는 딱 쓸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해도 50년이 지나야지 이제 새로운 배터리가 쓰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
대신에 배터리 연구계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선해서 좀 안전하게 만들자 이런 방법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봤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 열폭주로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 내부 소재를 화재 강한 더 안전한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요 열폭주의 계단이 되는 여러 단계 중에서 하나만 끊어줘도 훨씬 안전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이 그래서 주목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분리막과 전해질입니다. 네. 예를 들어 분리막이 손상되면 내부 단락이 일어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곳에서 이제 분리막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찢어지지 않도록요. 예. 그다음에 전해질도 가연성 물질, 연료가 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키스트 같은 곳에서는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전해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발화점이 높아지니까 열폭주를 중간에서 끊을 수 있겠죠. 아직은 이런 기술들도 연구 단계고 배터리 단가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 개발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좀 나아가서 행정적으로 요런 난연성이나 이런 기술을 꼭 적용해야 된다 이런 행정적 조치까지 그게 되면은 좋겠죠. 네. 마지막 방법으로는 배터리 관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는 또 뭐예요? 전기차 배터리가 예. 전기차가 내연기관과 아예 다른 종류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내연차라면 이제 범퍼나 부서지고 말았을 그런 접촉 사고에도 전기차는 충격을 받아서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이런 위험이 상존한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자체를 좀 더 면밀히 만들어서 여기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전기차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 하는데요. 이게 필수로 들어가고 쓰이고 있습니다. BMS는 배터리의 전압, 전류,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배터리 상태를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예. 그래서 BMS가 사실 배터리 안전과 가장 밀접하죠. 배터리에 이상이 발생하면 바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BMS를 더 철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BMS가 사실 그 전기차 브랜드마다 좀 다른 식으로 설치된다거나 이게 표준화가 좀 덜 돼 있는 상태고 네. BMS 센서가 좀 덜 설치되어 있으면은 한 군데서 에러가 나도 이제 잘 모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BMS 쓰이는 센서를 더 많이 설치해서 배터리 하나라도 찌그러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바로 교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가 열에 취약한 편이니까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 개발 이쪽으로도 많은 이제 관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같이 시켜주는 사람과 함께 배터리를 같이 시켜주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예. 이런 것들도 전기차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종합해서 배터리 시스템, 화재 예방 시스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화재 사고를 막는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정리해 보죠. 배터리는 다른 일반적인 화재에 비해서 진압이 어렵고 자가 발전하는 추가적인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이 있다. 이거 말씀 주셨고요. 그 위험을 덜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해 준 것도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 차원에서 인공 수조를 확보하거나 뭐 아니면 배터리 하부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또 AI 도입 이런 건 쉽지 않아 보이니 기존에 지금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은 개인 차원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예방하는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고체를 개인이 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게 상용화되려면 아직 허들들이 좀 많이 있고 자 그러면 그냥 결론은 당분간 우리가 배터리를 쓸 때는 우리가 안전하게 잘 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배터리 화재를 막기 위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거는 또 보면은 기술적 측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화재를 조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주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의 측면, 네. 그다음에 개발, 연구자의 측면이 있고 행정적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행정적 측면 또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네. 이제 포럼 같은 데서 연구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 같은 데서 이제 전기차를 대는 곳 같은 경우에는 옆에 칸막이만 설치해도 수평 화재를 많이 막아가지고 예. 더 큰 재산적 피해가 일어난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적 측면 자체도 이제 개인들이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적어도 최소한 아파트에서 저희 전기차 대는 곳에는 칸막이 설치합시다. 정도가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거고 예. 결국에는 정부나 이제 행정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줘야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 저는 좀 전에 말씀 주신 칸막이도 사실 저는 그렇게 손이
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전기차가 점점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럼 그 칸막이를 설치하는 뭐 자동차 주차 부스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사실 또 다른 우려가 되는 게 지하 주차장을 우리가 탁 터놓는 또 다른 이유가 범죄 예방도 있거든요. 이게 공간이 음침하고 또 약간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게 탁 트여 있어야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도 있는데 다 칸막이를 해놓으면 이것도 또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 실질적인 대안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이제 뭐 풀 충전하지 말고 지하 주차장이 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예. 아닌 분들 사이에 어떤 갈등도 있죠. 갈등도 생겨나잖아요. 예, 맞아요. 자,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런데 저희가 쓰는 지금 배터리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생활 전반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쓰고 있으니까 취재를 하면서 만난 전문가 모두한테 여쭤봤었어요. 예. 근데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배터리 제품을 안전하게 쓰는 부분, 이 결국 기본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기차 화재라는 표현과 함께 배터리 화재라는 표현 많이 썼는데 네. 배터리 화재는 사실 비단 전기차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지금 전기차 때문에 많이 말이 나와서 그렇지 2006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델 노트북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대규모 리콜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요. 2017년에도 삼성전자의 휴대폰 배터리 폭발 사례가 있었죠. 아, 예. 그래서 지금 또 마찬가지로 무선 청소기 카메라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특히 콕 집어서 얘기한 배터리 제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뭔가요? 전동 킥보드입니다. 하필 전동 키보드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나요? 충전 위치 때문입니다. 아. 전동 킥보드 쓰시는 분들 경우에 주로 집안, 특히 현관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해요. 예. 이때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탈출구가 막혀서 인명 피해가 커지는 사건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바깥에서 타고 다니는 거니까 바퀴가 더럽고 그래서 현관에 두고 거기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불나면 나갈 데가 없네요, 진짜. 그렇죠. 킥보드의 경우 또 배터리 셀이 전기차만큼은 아니더라도 예. 수십 개 정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열폭주가 발생하고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취재 도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 있습니다. 네. 그대로 말씀드리면 무선 선풍기 보조 배터리 화재는 일반인이라도 당황하지만 않으면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동 킥보드부터는 절대로 못 끕니다. 이거였습니다. 절대로 못 끈다. 예, 이 말을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 다시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걱정이 되니까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 일반인은 전동 킥보드 이상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 끄려고 하지 말고 즉시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결론은 도망가라. 전문가들도 국과수나 이런 소방연구원에 있던 분들도 이 배터리 화재 네. 진압 실험하면서 실험 도중에 위험해지는 경우가 간간히 있을 그 정도로 정도예요?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아까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흰 연기가 나잖아요. 예.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네. 이때 막 물도 뿌리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연기가 나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근처에 가거나 머무르거나 접근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들었던 이제 연구자님이 소개해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배터리 이제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런 걸 하다가 배터리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예. 흰 연기가 나니까 이제 배터리를 바깥으로 가지고 가려고 이제 네. 그 그릇 저기에 담아 가지고 나갔습니다. 네. 근데 흰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언제 폭발로 이어질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이 사례에서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CCTV를 보면 이제 로켓처럼 배터리들이 날아다니는데 예.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날아다니니까 당연히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집에서 배터리 이상 현상이 보이면은 신속하게 대피한 다음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신고할 때 전기차나 전동 킥보드 차종이나 모델 혹은 화재 발생 장소 정확히 알려주면 진압에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혹시요, 요즘은 이런 소문도 많이 돌던데 이런 화재들이 전부 다 중국산 배터리 사용 때문이다. 한국 건 그렇지 않다. 이 얘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청라동 화재 때도 이제 막 벤츠에서도 나오고 네. 어느 차 브랜드가 무슨 배터리를 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예. 하죠.
근데 중국산 배터리 사용이 딱 화재로 이어진다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19에서 2020년 사이에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자동차 코나 사례 있죠. 네.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쓰긴 배터리가 초기라서 예. 생산 시설과 제조 과정에서 충분히 표준화가 덜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배터리 표준화 공정이 개선되고 있고 제조된 배터리의 수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배터리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보다는 이 배터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어떤 인정을 받았고 충분히 안전하다 이게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상에서 배터리를 안전하게 쓰는 방법 정리 좀 해주세요. 역시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직구로 미인증 배터리가 든 제품 많이 사시는데 그런 거 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인증된 제품 조금 비싸더라도 사서 쓰는 게 좋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물리적 충격으로 약해진 배터리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시작되면은 열폭주로 이어지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차 유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충격 쿵 했거나 접촉 사고 일어났으면은 한번 배터리 점검도 받아보자. 예. 외관상 문제 없어 보여도 내연차 같은 경우에 문제 없는 케이스라도 실제로 배터리에 손상이 가면 나중에 몇 시간 후에 갑자기 흰 가스가 예.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도 그렇습니다. 배터리에 물리적 충격이 덜 가도록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쓸 때도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해진 사용법대로 안전하게 정격 규격 충전기를 사용하고 과충전 피해서 충전 완료된 바로 분리해두면 좋고요. 예. 사실 제가 뜨끔한 부분인데요. 저도 어댑터 구멍만 맞으면 아무거나 연결해서 끼워서 충전을 하거든요. 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부풀거나 이게 눈에 보이는 배터리 이상이 있으면 바로 수리센터에 맡기고요. 기본을 지키는 것이 두려운 배터리 화재를 막을 수 있다라는 당연하지만 또 중요한 결론 되겠습니다. 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 자동차가 화재가 날 확률이 낮다는 것도 오늘 제가 확실히 새로 알게 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빨리 연락하는 게 가장 최상책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일상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지식과 또 과학적인 지식 같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과학동화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